혹시 지금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스타벅스가 여러분의 후회 없는 결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타벅스는 디시전 메이킹의 저자 이영규 전 행정공제 이사장 모셨는데요. 결정의 과정을 명쾌하게 해주는 20가지 판단법 배워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행정공제 이사장 계시면서 자산을 3년 동안에 60% 이상 늘리셔서 이제 굉장히 큰 성과를 내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신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책 쓰는데 좀 열중을 했고요. 예. 요즘은 이제 다음 강의 준비하느라고 뭐 틈틈이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주대학교에 전주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학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네, 행정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정책학, 의사결정에 관한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저분은 어떤 분일까 이제 궁금할 것 같거든요. 디시전 메이킹과 관련된 책을 썼기 때문에 디시전 메이킹 관련된 학자신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쓰셨나 궁금한데 간략히 그동안 좀 이렇게 프로필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공직에 오래 있었습니다. 예. 고시 합격하고 나서 총리실에 28년간 있었고요. 총리실에만 그럼 계셨던 네, 국무총리, 겁니까? 행정조정실, 예. 국무조정실에 있었고요. 그러셨군요. 총리도 28분 모셨습니다. 28년 동안. 예, 그래서 정책 형성에 어떤 직접적으로 관여도 하고 예. 보좌도 하고 예.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많이 지켜봤죠. 예. 그리고 또 공부도 했는데 박사학위 논문이 정책 형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전라북도 부지사로 행정부지사로 3년간 있으면서 현장에도 있어봤고 예. 또 공직 그만두고 나서는 지방 공무원들의 상호 단체인 지방행정공제 이사장을 3년간 하면서 예. 자산을 좀 관리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때마다 이제 저는 항상 그 판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예. 특히 이제 자산 관리할 때는 이걸 정말 투자해야 말아야 되냐. 그렇죠. 예. 예, 바로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렇죠. 예. 부담이 되죠. 예. 근데 이 책 보면 자기개발서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디시전 메이킹에 관련된 어떤 정본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 기업 CEO가 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행정공제 이사장으로 계시는 3년 동안의 경험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모든 경험들을 녹이신 겁니까? 그 전에 여러 가지를 경험을 녹였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례들은 행정공제 이사장 때 투자 결정할 때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정부의 정책의 결정에 관한 것은 또 정말 쓰고 싶었는데 못 쓴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신가요? 예. 그런 것만 가지고 학술서 하나를 좀 생생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28년 동안 계시면서 28분의 총리를 모셨는데 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총리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다 나름대로 어떤 특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책에도 있지만 어느 분이 최고다 최악이다는 것은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평가에 남들이 또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총리 오시면은 총리 분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총리 헌법상 지휘와 권한 역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게 합니다. 어떤 내용을 브리핑하십니까? 그러면 총리의 어떤 헌법상 지휘와 권한과 역할, 대통령 부재 중에 권한 대행을 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면서 행정각부의 수장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총리 역할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어떤 분은 총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는 여기 한번 큰 역할만 하고 어떤 경제라든가 내부 이런 것을 총리가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통할한다에 이제 초점을 두시는 거네요. 어떤 분은 모든 결정은 최고가 커맨드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하는 거고 총리는 참부장 같은 어머니 같은 역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게 정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걸 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책임 총리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우리가 했었고 또 이제 어떤 분은 굉장히 이제 국정의 일종의 올로 비슷하게 그냥 이제 국정 흐름을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에 이제 만족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어떤 경우에 더 그 국정이 원활해졌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얘기는 어렵고요. 제가 좀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성과를 내신 분을 한 분 꼽으라면은, 예를 들자면은 뭐 여러분 있지만 강영훈 총리 같은 분이 뭔가 자기 어떤 롤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때는 이제 뭡니까 그 민주화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법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졌습니까? 공권력 확립 이런 게 필요할 때 법질서 공권력 확립 물론 대통령께서 이제 범죄 전쟁 선포하면서 공권력 확립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각부 장관을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진두지휘를 하셨는데 그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 그렇습니다. 유기선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주화 열기 그럴 때 여러 가지 좀 그런 무질서 공권력이 없고 막 대낮 떼가고 그런 게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딱 잡고 법질서 확립, 공권력 확립에 대해서 매진하셨는데 나름대로 테마도 잘 잡으셨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강영훈 총리께서는 관료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군에 계셨죠. 군에 이제 오래 계셔서 물론 이제 군에서 이제 경험이 일종의 뭐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이제 경험이긴 한데 당시의 어떤 사회와 그분의 살아오신 어떤 경험이 잘 맞으셨나요? 떨어져야 되죠. 그렇군요. 그런 분들의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이 책을 쓰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전주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네,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정책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작가가 되셨나요? 디시전 메이킹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디시전 메이킹과 관련된 직접적인 저서가 별로 없는 걸로 저도 이제 판단 의사결정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다른 책이 없었습니다. 일부 이제 어떤 이론, 게임의 이론이라든가 어떤 전략적인 일부 이론을 뭐 다른 책들이 있었는데 판단 의사결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른 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써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동기가 됐고요. 이 책은 그야말로 강태공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고금 현재까지 그리고 또 동서했던 사례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CEO들이 보여준 모습들 포함해서 또 뭐 예를 들면 나폴레옹 당시에 중요한 참모였던 조미니 장군 뭐 이런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그야말로 그 결정, 판단 이런 것과 관련된 뭐 많은 사례들이 이제 녹아 있고 특히 이제 제가 그 눈여겨봤던 것은 이사장님께서 실제로 경험하셨던 사례들 그런 것들이 그 굉장히 이 책을 좀 풍부하게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저술을 하신 겁니까? 일단은 판단에 대해서 책을 써야겠다 했고요. 판단이 너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 판단 중에서 어느 거에 좀 포커스를 둘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 자체가 판단 연속이긴 하지만은 뭐 어떤 선택을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것까지라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자신의 운명이 걸린 회사의 어떤 미래가 걸린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는 게 후회하지 않는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매뉴얼 중에서 선택하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외에는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자신의 진로의 문제라든가 어떤 기업 CEO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책임자가 정책 결정해야 될 그런 사람 입장에서 한번 책을 써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통찰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책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속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의 과정, 판단의 과정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우리가 어떤 그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몸부림치면서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생각이 길을 잘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이렇게 방향을 못 잡는데 이 책이 보여주는 어떤 그 큰 길은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판단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판단의 어떤 과정을 여기서 이제 4단계로 보셨는데 그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정형화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신 겁니까? 일단 판단의 내용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죠. 어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정부의 정책 결정이든 개인의 진로 선택이든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투자하든 어떤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최선을 다했다. 어떤 합리성이
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좋고요. 정책가 이론에 보면 합리적 결정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이론도 모든 의사결정에 다 맞는 이론은 없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어느 한 사례를 연구해서 그 사례에 맞는 것을 일반화시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아주 극히 판단의 일부분을 설명하지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습니다. 근데 합리적 결정 모형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판단의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은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최선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한 게 정책 결정,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힌트를 얻었고요. 또 정부의 정책도 정말 중요한 결정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목표, 방향을 정하죠. 그리고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목표를 달성한 수단들을 탐색하고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대안들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해보고 또 대안들을 비교 평가해보고 그 중에 최선을 대안을 선택하는 게 정부의 정책, 모든 정책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정말 중요한 정책은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거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개인의 진로 문제든 회사의 어떤 중요한 결정 같은 경우도 그런 결정을 거치면은 또 합리적인 최선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책을 썼습니다. 정부에 계실 때 그런 어떤 이제 합리적 의사 결정의 과정들이 대부분 이제 이루어지지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총리께서 어떤 자기의 평생의 어떤 그 지론이 있고 또는 그 어떤 정책 목표 또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그걸 한 정책을 제시를 했을 때는 그런 어떤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과 상관없이 그걸 실현시켜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부닥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지시를 했을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외로 우리나라 역사 발전을 가정해 보면은 정말 중요하고 큰 결정들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논다든가 뭐 포항제철을 건설한다든가 예를 들면 정주현 씨가 무슨 조선소를 건설하는 거 마찬가지죠. 뭐 이번철 씨가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림픽 유치하는 거. 그런 과정을 결정할 때 물론 그분들의 어떤 동기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뭔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뭔가 그런 내부의 어떤 소미가 있었을 거고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앞으로 큰 미래를 보고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시한 그런 결정들은 그 당시에 모든 학자들, 지식인들 다 반대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돌 때도 비용 많이 들고 이용할 차도 없는데 올림픽 유치할 때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팔아볼 물건도 없는데 대부분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그런 결정들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 잘된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는 답이 안 나왔지만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은 그런 결정을 했고 그게 모르겠어요. 통찰력이 발휘되는 건지 미래를 보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발전을 이런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런 결정할 때는 어떤 결정을 과정을 거쳤을까 또 염두에 두고 뒀습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영규 이사님께서 찾아낸 4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죠. 그 큰 줄거리를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입, 소통, 통찰,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몰입은 어떤 문제가 새로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빠져가지고 내가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내가 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건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모색해 보는다는 게 몰입입니다. 그때는 뭐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어떤 100% 순도 자신 100% 순수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목표가 뭔지 가치관이 뭔지 그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은 누구도 정해질 수 없죠. 그런 단계를 어떤 자기 자신이 처한 위치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만큼 많은 사람이 아무도 못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해나갈 때 어떤 게 필요하고 그럴 때 누가 나 도와줄 건지 그런 걸 감안해서 큰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의 실마리는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해지면은 그게 몰입 단계에서 그걸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정해지면은 이제 소통인데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판단을 했고 어떤 있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들이 내 좋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걸 해보고 싶다는 걸 남한테 알려주고 그 사람들 공감을 얻고 그 사람들이 날 돕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일이 되는 거니까요.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소통은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꿈을 어떤 그렸으면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을 확보하고 사람을 확보하고 나를 돕게 모으는 힘을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전략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네요. 결국 목적이 없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도록 돼 있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날 돕도록 만드는 과정이 소통이고요. 통찰은 몰입과 소통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만들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 본 건 없는지, 고정관념이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변화의 흐름에 맞는 건지, 타이밍에 맞는 건지, 내가 이 일을 할 때 장애물은 뭐가 있을 건지, 이 장애물을 극복할 힘이 있는 건지, 나를 도와줄 그런 충분한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건지, 그런 걸 보고 다시 한번 한 발짝 물러서서 시야를 멀리 한번 둘러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리스크도 줄이는 거고요. 마지막이 이제 마지막 결단이죠. 그래 가지 이제 몰입, 소통, 통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정리되고 대안들이 이제 됐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길게 생각해서도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고도관데. 그래서 행동이 이게 힘있게 나아가고 꾸준하게 하려면은 결단 당시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고 어떤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어떤 힘이 생기죠. 추진에. 아무리 판단을 잘해서도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판단은 의미가 없죠. 근데 판단이 약간 어설프더라도 자기의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이 자신 밀어붙이면은 그 판단이 치유가 되고 빛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은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강하게 어떤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거죠. 그게 결단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몰입, 소통, 통찰, 결단. 단어로 보면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사님께서 실제로 경험하셨던 어떤 그런 그 결정의 과정이랄까요? 이걸 한번 좀 말씀을 나누면서 그게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속에 보면은 행정공제 이사장으로 계실 때 중요한 투자 결정,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그 태양의 서커스 퀴담 공연에 투자하는 이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치셨는지. 뭐 퀴담의 액수는 크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제 지방행정공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는 보장을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문화사업 잘못하면 쪽박찬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기관은 문화사업에 투자를 않죠. 근데 저는 문화사업에 매력이 있었습니다. 장차 문화가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앞으로 점점점. 그리고 그 태양의 서커스 그 공연 내용을 보니까 너무 공연 내용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정말 이건 단순한 서커스가 아니고 거기 음악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야말로 종합예술이고 어떤 새로운 장르를 발견한 거기 때문에 이런 공연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당시에는 또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화두였습니다. 근데 블루오션이라는 책장에 맨 처음 소개된 게 이 태양의 서커스 얘기입니다. 새로운 장르를 개발한 어떤 그런 사례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투자해서 100% 내가 어느 정도 의지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은 없었지만은 뭔가 유명한 거기 때문에 크게 손해는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름대로 어떤 이런 걸 소개해 주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문화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갖고 공부도 해보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결정을 했죠. 예. 근데 당시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과정을 나눠보면, 몰입의 과정은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죠. 예. 그때 다시 몰입은 이런 거죠.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방향이 맞는 거냐. 앞으로 문화산업에 우리 행정공제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앞으로 문화산업이 비전이 있는 거냐. 미래가 있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앞으로 행정공제가 문화산업에서 투자도 똑같은 어떤 주식이나 다른 뭐 부동산이나 투자해서 돈을 얻는 것보다는 문화산업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면은 더 의미가 더 있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 공제를 알 수 있는 홍보기회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똑같은 수익률이라면은 문화산업에 관심 갖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문화산업이 그렇죠. 돈이 될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 몰입 단계, 소통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니까 문화산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죠. 근데 뭐 하여튼 대부분 사람이 문화산업이 기업들도 보면은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그 어떤 문화산업을 뒤에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개념을 접근했었습니다. 대부분 홍보용으로 투자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게 투자로서 가치가 있는지. 근데 봤을 때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봤거든요. 일단 그 팬텀 오브 오페라, 뭐 오페라 이런 같은 그런 공연이 어떤 다른 어떤 것 보지 않게 투자 대비 맞아요. 수익률이 컸거든요. 잘만 하면 이것도 그렇죠.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앞으로 변화의 흐름에 맞는 건지 이게 타임이 너무 빠른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아니라도 좀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방향에 간다면은 지금부터 조금씩 투자해서 그쪽을 알아놓는 것도 거기 쪽 사람을 많이 어떤 사겨 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 이후에도 그럼 비슷한 투자를 하신 겁니까? 그 다음에 성공하고 나니까 그리고 제가 또 칼럼도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 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력도 높고 문화, 감성도 예술성도 많은데 한국에 그런 공연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제 문화산업이 블루오션이다. 뭐 그런 칼럼도 썼는데 키담에 성공하고 그런 칼럼 쓰니까 여기저기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투자 요청이. 그래서 영화에도 이제 시카고에도 투자를 했고 크루식이라는 영화에도 투자했고 그다음에 한남동 공연장 짓는데도 제가 인터뷰하고 같이 지금 짓고 있고요. 한남동에. 봤습니다. 한남동. 그리고 이제 메가박스 또 제가 행정공제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일부에서는 메가박스가 외국 맥커리에 팔렸다 이렇게 났는데 나중에 이게 최대 산 사람이 외국이 아니고 행정공제였다. 그게 신문에 한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겠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발이 돼서 이제 문화 쪽에서도 많은 투자 요청이 갔었고 그 중에서 저는 아무래도 돈이 들 만한 걸 골라서 했는데 다행히 투자한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남동을 지나가면서 한남동에 공연장, 공연장이 굉장히 멋지게 들어서고 있길래 저는 이제는 동에서도 이런 걸 짓나 이렇게 크고 멋진 걸 어떻게 자금을 유치해서 짓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 서울시 땅이거든요. 그 무상 임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많은 데서 이렇게 콘소시엄으로 들어갔는데 저희하고 인터파크가 콘서트는 저희가 됐죠. 그렇군요. 그때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이제 또 그곳이 아마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문화의 아이콘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연에. 어쨌든 그 키담이 하여튼 그런 문화산업에 관심 갖고 그런 투자 요청이 들어오는 어떤 시발점, 기초체가 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먼 미래까지 바라보는 통찰 이후에 최종 결정은 이사장님이 내리시는 겁니까? 그때? 물론 이제 그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죠.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결정을 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공감이 안 되면은 이게 후속 추진이 이게 힘을 못 받거든요. 그분들 하나하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소통의 과정에서 주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공제가 앞으로 그 당시 행정공제 상황이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봤거든요. 그때 2009년도에 자본시장 통합법이 발효되면은 앞으로 이제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이런 게 영역이 무너지고 또 글로벌 그런 자동차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굉장히 치열해질 거다. 근데 우리 행정공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채권, 뭐 수익증권 이것만 사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보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거 가지고는 회원들을 만족 못 시킨다.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회원들이 계속 우리한테
협의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사업 다각화해야 된다. 그런 취지하고 맞아떨어지면서 한 거기 때문에 했대요. 그래서 앞으로 길게 보고 더 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 만약에 투자가 실패했다면 최종 책임은 이사장님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대가 많았으니까.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결단의 과정은 책임지는 과정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결과가 잘못되는 모든 책임은 결국 최종 결정권자가 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컸죠. 그럼 몰입부터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몰입 단계에서 여기 보면 표현 중에 순도 100%의 나 자신과 만나는 이제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그 몰입 단계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의 과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요? 결정에 많은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몰입 단계에서 정말 자기 어떤 내면의 소리를 듣고 정말 순수한 100% 다른 사람 얘기를 다 제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게 분명해야 남한테 휘둘리지 않죠. 그렇지 않고 남이 이거 좋다고 해서 이거 해보고 이래가지고는 그걸 목적을 살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죠. 소통부터 먼저 하면 안 되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몰입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우리는 보통 근데 몰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 저 사람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먼저 묻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뭐 어떤 과제가 떨어지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어떤 내 생각을 정리해놓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제가 그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 대화도 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주는 조언도 이게 어느 정도의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제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자기가 어떤 생각이나 소신이 없다면은 그 사람 얘기가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자기 주식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그것과 관련해서 고시 준비하신 이야기를 책 속에서 소개하셨어요. 그 어떤 몰입의 단계. 그러면서 어떤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이뤄낸 이 경험을 소개하셨는데 우리가 뭐 여러 사례가 이 책 속에 정말 무수히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사장님이 겪었던 그 사례가 정말 가장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몰입에 관한 사례니까 또 다른 사람 예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제 사례에서 찾았고요. 저는 그 행정고시 공부한 경험이 제 인생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바꾼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그때는 이제 전기 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원서를 내고 시험을 봐서 합격했는데 그 공부는 잘했어요. 초, 중, 고등학교 잘해서 너는 어디 가도 될 거다 했는데 시험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어머니 없는가 생각했죠. 그래서 사실은 성대 이제 통계학과를 들어갔는데요. 통계학과 들어갈 때도 물론 제가 이제 숫자를 좋아했기도 했지만은 서울대학교 없는 과를 가자.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오기가 생기셨군요. 그래서 이제 통계학 교수가 되겠다고 했는데 정말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일찍 고시 공부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행정고시를. 그 친구가 혼자 이러니까 같이 하자고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고시 공부할 생각은 없었고요. 이제 뭐 전공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전공도 살리면서 하면 가볍게 보자고 그랬어요. 1차는 또 영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플 공부도 해야 겸사겸사 해서 1차를 뵀는데 운이 좋았는데 1차가 그때는 쉽게 됐어요. 공부하는데. 근데 그때는 1차 보고 2차를 바로 봐야 돼. 2차 공부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시험을 볼 수 없었죠. 그게 이제 74년도 여름이었는데 제가 3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 학교고 그때는 시험 1차 1년에 2번 있었어요. 다음 이제 그때 15회가 1차 학교하고 16회는 6개월 뒤에 있었습니다. 6개월 뒤에 2차를 봐야 그건지 말아들일까 결정을 해야 됐었죠.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징크 속에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항상 이제 그런 그리고 내가 지금 내가 교수가 되려고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목표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1차 된 게 또 아깝기도 하고요. 그 친구가 야, 뭐 한번 봐. 또 될지 모르잖아. 또 자꾸 그래서 사실은 고민하다가
점쟁이한테 한번 가봤습니다. 아, 점쟁이한테 가셨습니까? 그게 이 결정을 하니까 한번 거기 가서 시원하게 딱 결론 내주면 그냥 그 사람 말 듣고 마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분이 참 용하더라고요. 사실 딱 드니까 학생 고시 공부하는구만 포기해. 당신은 시험운이 없어. 당신은 시험 안 돼. 뭐 그러면서 관상도 보면서 여기 얘기 다시 나왔는데 그런 사람은 시험운이 없어 안 돼. 뭐 당신 뭐 그 교수를 하든가 사업을 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야말로 쪽집게처럼 말씀을 하셨네요. 정말 내 지나온 과거를 들어보면 그 사람 얘기가 100%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미래를 못 버리게 했는 거예요. 오기도 생기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게 그럼 딱 한 번만 보자. 딱 한 번만 보자. 안 되면 깨끗이 포기하자 하고 했는데 고시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나서 내가 처음으로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걸 해본 겁니다. 내 자신하고 대화라는 걸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이 책이 이제 몰입 과정이네요. 네, 그렇죠. 내가 왜 공부를 잘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지? 그런 과정을 반추하면서 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메모 잘해서 시험 전날 그렇지를 공부해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썼죠. 근데 내가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내게 안 된 겁니다. 그냥 암기했다가 풀어먹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응용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는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내 걸로 소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법을 바꿔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고시 공부할 때는 물론 이제 2차니까 논술시험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지 말자. 책을 안 보고도 공부하니까. 책을 안 보고 공부하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기출문제를 보고 딱 보고 눈을 감았어요. 뭐에 대해서 눈을 감고 10분, 20분, 30분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해서 A4 문제에 내 생각나는 걸 적었어요. 큰 목자, 작은 목자를 적어놓고 그런 다음에 책을 봤습니다. 책을 한 권만 한 두세 권 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보면 책이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20분, 30분간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한 다음에 책을 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게 책에 있으면 반가워서 또 속 들어오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니까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게 발동해서 그게 쏙쏙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내갔고요. 또 친구하고 만나면은 그 주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 저보다 공부 많이 했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쓸래? 그러면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내가 세계에서 읽지 못했던 걸 그 친구가 얘기해줄 때 한마디가 그대로 탁탁 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녁에 잠 때도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내가 문제를 내고 그 답안지를 쓰는 프로 나오는 게 있는데 아침에 깨어나서도 그게 선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시험에.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고 몰입이 되고 재밌더라고요. 시간 6개월이 금방 갔습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이제 국사 시험이었는데 국사는 10개 많아서 미뤘는데 요령을 피웠죠. 과거제도 교육제도가 계속 시험에 나와서 요령을 피워 그걸 과거제도 교육제도 그런 게 시험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 나오겠죠. 요령을 피우고 그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서 갔는데 국사 마지막 시간에 딱 시험 문제가 펼쳐지는데 역대 관리 등용제도에 관하여 논나라였습니다. 과거제도 교육제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제가 옛날식으로 공부했으면 아마 포기하고 책가방 싸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거기에 떨리지 않더라고요. 눈을 감았죠. 역대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조시대 공문 뽑는 거, 관리 등용 어떻게 뽑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고구리 벽화, 무술대 그림도 떠오르고 왕건, 부인 열었던 생각도 나고 과거제도 나오고 그래서 엮어서 쓴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 어떤 영토가 확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 때는 굉장히 어떤 그 무력이 어떤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무력 무술대 열어서 뽑았을 거다. 그렇게 그냥 썼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그 왕건이 부인이 여럿이 둔 이유가 보면 왕건이 확립 안 됐기 때문에 지방 토고 세력한테 아부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일종 소통의 과정이나 마찬가지죠. 일종의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럴 때 왕권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지방 토 세력의 자녀들 데려다가 공무 썼을 거다. 예. 뭐 여러 가지 효과도 있죠. 예. 인질로 삼는 효과도 있고 또 사돈관계 맞으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예. 있었고 또 이조시대 때 어떤 훈구 세력을 좀 몰아내고 그 개혁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등용했고 예. 또 이조시대 때는 그 과거제도 성균관을 통해서 유교를 해서 또 충성심도 보양 어떤 강화하고 왕권을 확립한 그런 걸 생각되는 대로 썼는데 국사 가락만 안 당하면은 그 가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4점 밑에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한 과목만 가락당하면 안 됩니다. 예. 국사만 가락을 안 맞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거기에서 가락을 안 당하고 잘해서 합격했습니다. 아,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예. 57점이었는데요. 예. 물어보니까 그 국사는 아무리 잘 써도 65점 이상 잘 안 주거든요. 예. 또 인문계통 그렇습니다. 어떤 통계학이나 뭐 경제학 같은 경우는 잘하면 점수가 확 차이 나는데 똑똑 떨어지니까요. 그런 거. 근데 그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제가 57점 나왔는데 내 친구는 그걸 국사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예상 문제 짜가서 이렇게 답안지를 써봤답니다. 그 친구 60점 나왔으니까요. 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고 전 안 했는데 3점 나왔으면 잘 쓴 거죠. 예. 요령이라기보다는 평소에 그 생각하는 힘 길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몰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문제에 정말 애롭게 부딪혀서 생각해 보는 거,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떤 의식이 뭔 하나에 꽉 차 있는 거죠. 모든 생각이 그냥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 엄청난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있어야죠. 될까. 그렇죠. 간절함이 없으면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뭔가 이걸 타개해야 되고 이것을 이해 내가 통과하지 못하면은 어떤 내 희망이 없다.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 몰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뭔가 진짜 올바른 답에 대한 희미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죠. 싹 트는 거죠. 싹 트는 거죠. 그렇죠. 그 싹 튼 생각을 다른 사람 소통을 하면서 이제 구체화시키고 남들 돕게 만들고. 그렇네요. 소통의 과정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소통의 과정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소통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또는 그 생각을 알려서 그걸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혼자서 고민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이제 결국은 하다 남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런 것도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떤 자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했는데 답이 안 나올 때 사람들한테 자기 생각, 물론 자기 생각이 있겠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생각을 얘기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좀 생각을 좀 구체화하고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도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자기 자신과 마주치고 또 간절하게 답을 구해서 어떤 답이 나왔을 때 그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또는 뭐 애골수에 그야말로 애통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 소통의 과정이 이제 그런 걸 좀 치유해 주네요. 그에 대한 걸러지기도 하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좀 보강도 되고 어떤 큰 방향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하지만은 어떤 그 구체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소통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죠. 전문가 도움도 받아야 되고 기존의 자료도 봐야 되고 벤치마킹 할 것 없는 건지 유산 사례는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니까요. 소통 과정에서 이제 그걸 보완하고 구체화하고 그러면 필요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답은 있지만 이게 진짜 맞는 답인가 이런 게 정말 의문이 들 때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정책 결정 같은 경우는 온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시작하면서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 그 이사장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또는 정말 그 믿고 어떤 이렇게 이 소통한 그런 분이 있었음직한데 어떤 방식으로 한 겁니까? 어떤 숨겨진 어떤 그 소통의 방식이랄까요? 그 이제 소통의 어떤 자기가 멘토 어떤 도움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공감을 얻고 같이 한번 해보자 어떤 결집력을 맞다면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힘을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저는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항상 그 행정공제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모든 팀장들을 다 참석을 합니다. 그 업무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주로 이제 전임자들은 어떤 기업 투자라든가 M&A에 하면은 대비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 팀장, 그 라인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많았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다 오픈해라. 투명하게 해서 결정해라. 다 오라 하니까 결정에는 반단이 많았습니다. 대비 나오고 다 살았는데 일단 우리가 마지막 신속하게 결정해서 빨리 결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결정 과정을 항상 미리 안 합니다. 거의 마지막 데드라인까지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그때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데드라인 놓치면 안 되죠. 미리 이제 그런 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 과정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 의견.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중에 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어떤 체크해봐야 될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미리 그걸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의할 때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게 하고 회의하는 과정 모든 걸 속결하게 남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팀장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결정을 해주고 밀어주니까 힘이 생기고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렇네요. 또 토의 과정에서 나왔던 반대 의견들을 속결하게 남겼고 그냥 그걸 하나하나 챙겨 해볼 수가 없죠.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리스크도 많이 해치가 되면서 그게 추진하는 데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통 과정에서 그런 단순하게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보다도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 리스크 해치되고 사람들 공감을 모으고 힘을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반대마저도 힘이 되는 이런 경우인데 근데 이사님께서 어떤 결정을 마음속에서 거의 했는데 누가 정말 정교한 논리로 계속 반대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반대하면 속에서 욱 하면서 좀 밉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있죠. 그렇지만 참고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면은 그건 앞으로 뭐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 많을 텐데 이것도 못하면은 그건 앞으로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듣고 소통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반대했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은 거의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보다도 반대했던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이 날 도와주면은 큰 힘이거든요. 그러네요. 정부의 정책에도 보면은 어떤 추진 과정에서 반대가 많았던 것일수록 잘 되는 거 맞습니다.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천공항 건설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우려, 걱정, 막 비판이 많았습니까? 그게 많았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 좋고 좋은 공항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반대가 많을수록 오히려 그런 반대를 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훨씬 더 좋은 플랜이 만들어지는. 통찰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걸까요? 이제 세 번째 단계. 통찰에는 이제 몰입과 소통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했는데 이 대안들이 다시 한번 보는 거거든.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지지 않았는가, 이것에 빠지지 않았는가, 시대 흐름에 맞는 건지, 이게 타이밍에 맞는 건지, 어떤 했을 때 장애물이 있을 텐데 이 장애물 같은 걸 이게 감안한 건지, 그런 걸 이제 보는 게 통찰의 과정인데요. 어쨌든 통찰의 과정에서는 머리에 소통한 걸 떠나서 한번 팍 멀리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거든요. 머리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현미경으로 봤다면은 통찰에게서는 그냥 크게 망연거로 보는 거죠. 물건을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하고 굴려보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될 건지도 한번 예상해 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리스크를 줄여가는 겁니다. 이제 몰입의 과정 그리고 이제 소통의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통찰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통찰의 과정에서는 멀리 떨어져 봐라 이제 이런 말씀을 책 속에서 하셨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번지 점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카오에서 하신 거죠.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어떤 부동산은 인구 증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선진국보다는 이제 아시아 쪽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홍콩, 마카오, 중국을 한번 출장 갈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 조사도 할 겸 마카오 측에서 마침 투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러 갔는데 마카오에 가보니까 처음부터 그 마카오 타워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300m 되는 건데 처음부터 계속 눈에 들어왔죠. 그래서 출장을 마치고 이제 마카오 타워에 마지막 날 올라가서 봤는데 그 번지 점프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번지 점프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번지 점프를 신청을 했죠. 근데 번지 점프를 막상 신청하고
그 번지 점프대가 이제 이렇게 쭉 한 1.5m 돌출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예. 옷을 입고 번지 점프대에 딱 서가지고 점프대 끝까지 걸어가는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것도 국제이사장이 공적 업무로 왔다가 이게 번지 점프하다가 혹시 사고 나가면 이게 무슨 망신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하여튼 그런 생각들. 근데 뭐 주위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또 탁 당당하게 이렇게 예. V자 보이면서 이렇게 안 떨리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예. 했는데 속으로는 이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어떤 두려웠고 다리가 진짜 후들후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번지 점프 때 끝까지 갈 때는 사실 앞에 뭐가 있었는데 전혀 안 보였어요. 두려우니까 번지 점프 때 한번 보는 거지 밑에만 보니까 예. 굉장히 두렵고 더 두렵고 그랬는데 예. 어쨌든 막상 번지 점프 때에서 탁 뛰어내리고 나서는 많이 편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예. 무서울수록 시야를 멀리 봅니다. 멀리. 멀리고. 예. 가까이 보면 두렵거든요. 멀리 보면은 그 두려움이 좀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예. 번지 점프하면서 팔을 쫙 펴면서 시야를 멀리 보니까 자기 호텔도 보이고 카지노도 보이고. 아, 그 와중에 보이고, 그런 게 다 보입니까? 다 보입니다. 아, 담이 굉장히 크시네요. 근데 그 순간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아, 예. 손도 쫙. 그 순간에도 남들이 나를 모습을 보겠지 하면서 멋있게 보여야죠. 손도 쫙 펴고요. 예, 예. 근데 떨어지는 그 시간이라는 게 한 5초, 6초뿐이 안 될 겁니다. 아, 근데 예. 저한테는 한 5분, 6분 정도 느껴졌어요.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 그 순간은 굉장히 좀 멋진 세상이 펼쳐진다 그랬는데 정말로 어떤 멋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항상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는 항상 그 두려움이 존재하거든요. 아, 예. 100% 확신을 못 가지니까요. 예, 예.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는데 정말 몰입, 소통, 통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다면은 예, 별다른 예. 행동에서 자신을 믿고 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그래야 나중에 추진할 때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단할 때는 가급적이면 두려움 떨쳐버리고 스스로 믿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예. 생각을 거기서 얻었습니다. 그 걸어가는 도중에 절대 멈칫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책 속에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그 결단할 때 과감하게 함으로써 어떤 힘을 내적 힘을 갖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뭐 다른 책 뭐 이런 데 등을 통해서도 들은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최종 결정 걸자가 마지막 결정할 때는 중반에 이제 고민하고 소통하고 회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되지만은 예. 이미 결정하는 모습은 당당해야 되거든요. 아, 바꿔야 예. 돼. 그런 의지를 예. 보여야 되거든요. 결단의 순간 멈칫 하면은 이게 앞으로 추진하는 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의 순간은 굉장히 당당하게 확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예. 점프대 걸어가는데 저는 그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굉장히 떨리고 후들거리는 거죠. 그래도 그냥 당당한 모습 보여주자 하면서 걸어 나갔죠. 아, 예. 근데 속으로는 사실 떨리고 두렵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백척간두에 서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쭉 가서 한 발 더 디디면 이제 허공으로 몸이 떨어지는 그렇죠. 순간인데. 예. 결단의 순간이 바로 이제 그런 순간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어떤 그 결단을 내린 이후 이런 어떤 몰입과 소통과 통찰 그리고 결단의 과정을 거친 이후 되게 경험상 어떠십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론 이제 판단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근데 저는 판단할 때 중요한 게 그 어떤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도 100% 확신을 갖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항상 불안하죠. 불안하죠. 어떤 예. 상황에도 100% 예. 확신을 가지는 상황은 없습니다. 충분한 예. 지식, 경험 뭐 이런 게 없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51% 확신만 있다면 아, 예. 그리고 왠지 이걸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이 하는 결단이 내 평생의 꿈하고 연계가 돼 있다면 예. 어찌 부합하다면은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랬고요. 아, 예.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아야 추진의 힘을 받게 되고 예. 앞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 추진에 맞아면 에너지를 더 부여하려면은 결단의 과정에서 행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용기를 떨쳐버릴 수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독자들이 이렇게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딱 하나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 제가 행정고지 이사장 할 때 어떤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예. 저한테 맨 처음 질문이 이랬습니다. 이사장님을 보니까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 얌전한 고양이가 생각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예. 그랬더니 평생 돈 버는 일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얌전한 고양이로 살아왔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아. 그게 노하우가 뭐냐 물어보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정할 때 보니까 항상 100% 확신은 못 갖겠더라. 그래서 나는 51% 확신만 있다면, 그리고 뭔가 이거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결정한다. 51% 확신으로 시작했으니까 49%의 불확실한 요인을 하나하나 점검해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꼼꼼히 챙겨야 되니까 우리 결과가 좋더라. 그래서 뭐 귀담도 그렇고 아까 뭐 문화사람 뭐 식객 이런 것들 반대가 많은 걸수록 오히려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게 나타났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물론 봐야 됐지만은 본인이 어떤 큰 목적에 맞는 건지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해라. 그래서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가지 같습니다. 뚜렷한 목적의식이 하고요. 그리고 오픈 마인드를 전제로 한 소통. 그리고 어떤 미래를 보는 통찰력.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단이죠. 추진력이죠. 그 4가지가 되면은 뭐 크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 가지 상황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후회할 일은 없지 않을까.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이기 때문에 다시 결정한다 하더라도 크게 분복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결정을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최소한 디시전 메이킹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의사결정, 결정의 과정을 따른다면 후회할 일은 없다. 그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좋은 결정을 내리는,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훌륭한 결정이라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게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것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런 결정을 했을 거다 하는 게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거든요. 그러려면 그 당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자신의 평생의 어떤 목적과 맞는 건지 그것만 제대로 스크린하고 노력을 했다면은 뭐 크게 후회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영규 이사장님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